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혜정 미술 선생님입니다. 개학 후에 정신없고 바빴던 첫 주를 보내고 즐거운 주말 보냈나요? 첫 주에 선생님과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만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2021년도에 우리 친구들이 항상 행복한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힐링 미술 시간 함께 만들어가 볼게요. 우선 선생님 소개를 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선생님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올 한 해 여러분과 미술 수업을 함께할 안혜성 선생님이고요. 현재 3학년 5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에게 문의사항이 있거나 찾아오게 된다면 체육관 안으로 들어오면 보이는 체육보건부로 찾아오면 됩니다. 미술에 관한 것이나 혹은 미술 관련된 진로에 관한 것들 중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항상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는 예쁜 여러분입니다. 1년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재미있고 다양한 미술 수업을 준비할 테니 여러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따라와 주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 소개는 마무리하고 차차 조금씩 알아가 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입체, 그 중에서도 조각과 소조를 중심으로 배워볼게요. 교과서는 미진사 교과서 1에서 페이지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활동보다는 다음 차시부터 진행되는 입체작품 실습에 앞서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과연 우리가 조소라고 부르는 입체 미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미술의 표현 영역에서 크게 나눠지는 두 가지를 말해볼게요. 미술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평면 조형, 즉 회화나 동양 회화처럼 2차원의 평면에 재현되는 조형 미술이 있어요. 예시작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마사치오 작가의 성삼위 일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친구들은 실제 건축물 같아서 막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평평한 바탕 위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기는 해도 그래도 평면적이다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네요. 아마 실제감이 강하다고 느낀 친구는 이 작가가 사용한 투시 원근법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작가는 투시 원근법을 사용했습니다. 투시 원근법은 하나의 소재점을 기준으로 선을 연장시켜서 그 선을 기준으로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눈속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소실점은 바로 이 예수님이 되겠죠. 두 번째 그림도 이러한 투시 원근법이 쓰였기 때문에 앞에 나무에서부터 뒤에 나무까지 실제 공간감이 잘 느껴지죠. 그런데 세 번째 그림 살펴볼까요? 이 세 번째 그림 보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실제 같기는 하지만 앞선 그림들보다는 뭔가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죠. 이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색을 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그렇죠. 더 평면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작품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작품은 몬드리안의 나무인데요. 더욱더 가면 갈수록 평면적으로 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평면 회화의 역사는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것에서부터 회화의 본질인 이차원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배울 입체 조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입체 조형의 개념을 살펴보면 2차원의 평면이 아닌 3차원의 공간에 표현되는 의형 예술이라고 되어 있죠. 잘 와닿지 않는 설명이니까 예시 작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불빛을 비추고 있는 작품이 보이나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실적인 인체 작품인데요. 이것을 보면 앞서 살펴본 평면 회화에 비해 어떤 특징이 드러나나요? 네, 어떤 친구는 실제적인 중량감,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그렇죠. 한쪽 면에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360도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다고도 하네요. 두 친구 모두 훌륭한 답변이었어요. 선생님이 먼저 다른 친구들에게 평면 회화랑 입체 작품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는데요. 그 정리한 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평면 회화는 이야기가 느껴지는 것에 반해서 입체 작품은 이야기보다는 사물 그 자체가 더 부드러진다라고 했네요. 이것은 입체 작품이 가진 한계성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세종대왕상, 이순신상 같은 기념비 상처럼 위인들을 공공장소에다 세워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내세울 수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평면 회화는 공기원근법, 투시원근법 등의 착시 효과를 사용을 해야 입체감을 비로소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입체 작품은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공간감, 입체감이 나오고 덩어리감까지 확실히 보인다는 점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네요. 또 세 번째를 보면 평면 회화는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입체 작품은 색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형태가 조금 더 도드라진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처럼 입체 작품은 평면 회화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입체성입니다. 입체성은 실제 공간 속에서 입체로 표현되는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살펴본 평면 회화와 다른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촉성입니다. 가촉성이라는 것은 물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물질로서의 미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존성입니다. 보존성은 재료의 물질적 특성으로 인해서 반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옆에 보면 청동으로 제작된 청동 기마상이 있는데 이것은 중간중간에 보수가 되긴 했지만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기념비상이에요. 이처럼 입체 작품은 평면 작품보다는 조금 더 영국성을 가지고 보존을 하기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다음으로 조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소의 종류는 사실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크게 조각, 조소, 구축 조각,
레디메이드, 키네틱 아트 등의 대표적인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작으로 이해도를 좀 높여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조는 부드러운 가소성을 가진 재료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붙여나가는 방식의 작업 방법입니다. 수정과 보완이 자유롭고 질감 표현에 적합하지만 불에 굽는 등의 이탈 가공을 하지 않으면 금방 형태가 어그러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소조의 제작 과정과 예시작에 관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넘어갈게요. 안에서부터 살을 붙여나가며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과정은 노끈을 감아 뼈대를 만들고 뼈대에 살을 붙이고 형태를 만들고 얼굴 윤곽을 잡고 세부 다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보이시죠? 빚어서 만드는 소조, 찰흙 소조의 작품 섞고뜨기 과정입니다. 아까 완성된 찰흙으로 완성된 작품에 쪼갠볼을 꽂습니다. 앞, 뒤로, 앞판, 뒷판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죠. 석고액을 발라서 붙여냅니다. 찰흙을 긁어내요. 그 안에 비눗물을 바릅니다. 비눗물을 바르는 이유는 안쪽에 내부 석고를 부었을 때 외형 석고와 내형 석고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 뒷판을 비눗물을 바른 것을 꽁꽁 싸매어 앞뒤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석고액을 부을 때 처음에는 묽은 석고액부터 나중에 단단한 석고액으로 발라 소금 비워 석고액을 굳혀냅니다. 여섯 번째, 석고 외형을 깨내면 완성된 작품은 이렇게 하얀 석고상이 됩니다. 빚어서 만드는 소조, 여러분들 너무나 친숙한 캐릭터죠. 엘사 캐릭터를 지점토로 만들어냈어요. 무덤에서 출토된 토용도 역시 소조의 하나입니다. 점토 소조와 테라코타 소조가 있습니다. 점토 소조는 흙으로 만들어낸 소조고요. 테라코타는 흙을 빚은 다음 불에 구워낸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일반적으로 인체의 비율에서 벗어나 3, 4 등신으로 표현하고 해학적인 표정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청동 소조는 찰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석고를 외형을 뜬 후 내형과 외형의 주형을 만들어서 그 틈 안에 청동을 부어 만든 작품입니다. 청동은 주조하기가 쉬워서 예로부터 미술품 또는 동상에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실리콘이나 밀랍 등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똑같이 만들어내죠. 엎드린 자세와 가늘고 긴 인체의 형상을 통해서 인물의 고뇌와 비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키드 생파알의 천사꽃병이라는 작품을 보듯 안에서부터 살을 붙여
두 번째로 조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각은 단단한 경질성의 재료, 즉 돌이나 나무 덩어리를 밖에서 안으로 깎아내면서 형태를 찾아나가는 작업 방법입니다. 영구적으로 보존하기에 알맞고 재질감 표현에 적합하지만 한번 깎아내면 수정이 어려워요. 그리고 제작 과정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조각의 제작 과정과 예시작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쉽게 이해해 봅시다. 합니다. 입체 작품은 크게 단단한 덩어리로 밖에서 안으로 깎아가며 형태를 완성하는 조각과 가소성이 있는 재료로 안에서 밖으로 완성하는 소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조각과 소조를 합해서 조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형태들은 조각의 제작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깎아 들어가고 있죠. 깎아서 만든 조각의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랑쿠시의 입맞춤은 포옹하는 두 인물의 형상을 하나의 돌로 깎아 표현했는데요. 브랑쿠시는 각 재료에 지니는 본질적인 특징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직접 깎아내기를 강조했습니다. 6년체의 돌덩어리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남녀의 형상을 간단하고 선명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하얀 대리석 조각, 공간에서의 복잡한 구도를 섬세하고 우아하게 표현한 작품 큐피트와 푸시케입니다. 카누바는 다재다능하고 독창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각이 전시될 환경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낮은 조도의 색과 조명 속에서 회전을 시키며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연필이에요. 차후의 작품으로 연필심을 정교하게 깎아 조각하였습니다. 토끼 형상을 만든 것으로 너무너무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연필심에 모두들 놀라움을 자아케 합니다. 딱딱한 재료인 나무나 돌을 조각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실수로 움푹 파이거나 잘못 조각을 한다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나무 합판을 켜켜이 층으로 겹쳐 쌓아 올려 깎아낸 부조 조각입니다. 무정형의 패턴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선의 위치에 따라 합니다.
이렇게 소조와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 번째로 구축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축 조각은 철판, 알루미늄 등 산업 재료를 사용하여서 공간 안에 구축하는 조각입니다. 주로 용접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유사 개념으로 아상블라주, 정크 아트 등이 있습니다. 예시 작품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카소 작가의 기타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 같나요? 종이라고 말한 친구들도 아주 많았는데요. 아마 색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는 금속을 이용해서 기타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기타와는 좀 많이 다른 모양새죠? 피카소가 사실적인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피카소는 하나의 물체를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고 종합하는 다시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피카소는 회화 작품에서 다시점을 많이 활용해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입체 작품에서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세자르라는 작가의 압탁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것을 압탁한 것일까요? 캔? 여행 가방? 자동차? 맞아요. 세자르는 자동차를 거대한 압탁기에 넣고 사정없이 눌러서 이렇게 찌그러진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결과물을 봐서는 전혀 이전의 모습이 어떤지 상상이 가지 않죠. 이 작가는 전통적인 재료인 돌, 나무, 흙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산업사회의 결과물인 폐 자동차를 사용하여서 기존 예술의 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디메이드에 대해 살펴볼게요. 레디메이드, 뭔가 어려운 말 같죠? 하지만 따로 떼어내서 해석해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먼저 레디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먼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메이드는? 그렇죠.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합쳐보면 어떡할까요? 그렇죠. 먼저 만들어진 것. 이것을 우리는 기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생산품, 예를 들면 컵, 변기, 자전거, 다리미, 화장품 등등등이 있겠네요. 예시 작품으로 쉽게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초현실주의 작가인 만 레이의 선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활용한 작품일까요? 그렇죠.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판판한 아랫면을 보니까 우리가 옷을 다릴 때 쓰는 다리미인 것 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다리미 윗면에 날카로운 송곳을 덧붙여서 조금 새로운 그런 형상을 만들어냈네요. 두 번째 작품을 함께 볼게요. 사실 레디메이드라는 명칭이 나온 계기는 바로 이 뷔샹의 샘이라는 작품 때문이에요. 뷔샹은 파격적이고 반예술적인 작품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장에서 가져온 변기에 R. 머트라는 익명의 사람의 서명을 하고 공모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작품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공모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작품이 뷔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이처럼 작가가 실제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기성품을 가져다가 현실적인 용도가 아닌 새로운 맥락에서
의미를 재창출한 것을 레디메이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움직임을 중시하는 키네틱 아트가 있는데요. 과학적인 메커니즘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키네틱 아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인 테오 얀센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키네틱 아트의 테오 얀센까지 함께 감상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조각의 종류 중에 설치 미술이 있어요. 이러한 설치 미술도 입체 작품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설치 미술은 하나의 입체 작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적인 요소, 즉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작가로 첫 번째 도판에 서도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실제 자신이 미국에서 거주하던 집을 그대로 캐스팅해서 섬유로 바느질해서 옮겨 다니면서 미술관에 설치하는 작품을 주로 했어요. 선생님은 이 작품을 리움 미술관에 가서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실제 서도 작가가 살았던 그 집에 가 있는 것처럼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조소의 재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예시 작화들로 쉽게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소의 재료는 찰흙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후에 작업할 재료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찰흙은 초보자가 다루기가 쉽고 제작 과정이 간단하며 섬세한 흙의 질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이죠. 찰흙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가, 권진규를 함께 살펴볼게요. 권진규는 찰흙을 이용해 성형을 한 뒤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 영구적인 조각상을 만들어냈어요. 이 조각상을 보면 목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명상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권진규는 얼굴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몸통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명상적인 인간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냈어요. 두 번째 재료는 석고입니다. 석고는 하얀색 가루인데요. 이 석고를 묽게 개어서 찰흙으로 제작한 원형에 우선 이탈제를 바르고 붓으로 발라 떠내는 캐스팅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예요. 붓으로 원형의 깊은 곳까지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섬세한 감정 그리고 표정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잘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해야 됩니다. 석고를 활용한 대표 작가를 한번 볼게요. 석고를 활용한 대표 작가는 조지 시걸입니다. 조지 시걸은 살아있는 인체에 직접 석고를 씌워서 석고가 굽는 동안 미세한 감정 변화, 표정 등을 잡아낼 수 있는 라이프 캐스팅 기법을 활용했어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인간 군상들을 제작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채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얗게 남겨두었어요. 이를 통해 도지인의 비개성적이고 익명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청동입니다. 청동은 영구성이 매우 커서 외부 조각에 적합하고 석고와 마찬가지로 캐스팅 기법을 활용해요. 또한 반짝거리는 광택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죠. 청동은 매우 전통적인 재료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계속 사용해온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로 자코메티를 소개해 볼게요. 자코메티는 가느다란 인간상을 우선 찰흙으로 제작한 뒤에 외형 거푸집을 씌우고 외형 틀과 내형 틀 사이에 녹인 청동을 부어넣어서 찰흙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영구적으로 작품을 보존할 수 있게 제작하였어요. 자코메티의 가느다란 인간 군상을 보면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소외되고 부족한 마치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합성수지입니다. 합성수지는 폴리에스테르, 실리콘, 에폭시 등이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다양한 색상의 구현이 가능하고 성형이 자유로우며 아주 거대한 대형 작품의 제작에도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룬 뮤익, 듀안 헨슨이 있어요. 우선 룬 뮤익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작품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냥 자고 있는 사람을 사진으로 찍은 건 아니냐고요? 맞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그 옆에 진짜 사람이 서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 작품이 얼마나 거대하고 사실적으로 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론 뮤익은 극사실적으로 만든 인체상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인지적인 부조화를 느끼도록 의도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느낌의 작품인데요. 이 사진에서 실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춰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주었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청소부 아주머니입니다. 오른쪽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역시 센스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맞춰줬어요. 듀안 헨슨 작가 본인이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주머니의 몸만 조각상이고 그 위에 걸쳐져 있는 옷, 청소도구 이런 것 등은 실제 사물이에요. 이처럼 듀안 헨슨은 실제 인물과 인공적인 조각품 사이의 모호함 그리고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오브제를 함께 조합한 등신대의 조각상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로 다룬 주제는 자본주의의 병폐 그리고 인종차별주의 등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서의 종류와 재료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작가들이 사용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6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1, 2, 3, 4, 5, 6. 네, 모두 잘 맞추셨죠? 1번 자코메티는 평동, 그리고 2번 조지 시걸은 석고, 그리고 3번 륜무익은 합성수지입니다. 형성평가 확인 문제 2개만 더 풀고 마무리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살펴본 내용이었죠. 다음 소조의 특징을 의미하는 명칭은 네, 정답은 가촉성입니다. 물질성과 같은 말이라고도 하였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조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수정이 어렵고 형태, 크기, 재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1번은 포조, 그리고 3번은 캐스팅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잘 맞춰주었어요. 차시애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조서에 대한 많은 내용을 학습해보았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할 활동을 위한 내용이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처럼 나만의 맛집 메뉴판을 개발하고 또 나의 최애 음식 소울푸드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배지로 음식을 제작할지와 어떤 색감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재료는 무엇이 좋을지 모두 계획해야 사진처럼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잘 모르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어떤 소울푸드를 만들어 볼 것인지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